고대 페르시아는 매장 방식이 달라요. 사람을 묻지를 않습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그러면 시체가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 전염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무덤 있는 데 들어가서 누워봤어요. 무덤에 누우시고. 예. 거기 이렇게 파 있어요. 왜요? 아니 그냥 한번 무슬림 사회에서는 3일장이 아니라 1일장이거든요. 1일이요? 네. 죽은 그날 당일 무덤. 예, 당일날 무덤. 여기 확실히 죽어야 돼요. 근데 뭐 무덤 하면은 뭐 피라미드를 넘어설 넘어질 수 없죠. 넘사벽이죠. 피라미드도 있지만 미이라가 있죠. 이집트 길거리에서 노점상에서 땅에서 파는 미라를 쫙 길거리에 세워놓고 팔던데. 이게 뭐 약재라는 약재요? 약재로 사용하기도 했고, 더 끔찍한 것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허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강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노입니다. 썬킴입니다. 네. 어떻게 방송 나간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박 교수님 오시자마자 수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니 제가 캐나다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네네. 저 13 엘리베이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의식 중에 그랬는데 아침에 저한테 우리 캐나다 살 때 13이 있었니? 그랬더니 우리는 낮은 층만 가서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아, 높은 건물. 높은 건물에 가볼 일이 없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오티스라는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에서 만드는 엘리베이터 중에 80%가 13이 없답니다. 13일의 금요일 그것 때문에요. 네, 네. 제가 괜히 그런 얘기를 꺼내서. 저도 한 가지 수정할 게 있는데 제가 그 지난 방송 때 전 세계에서 토기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역이 일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찾아보니까 일본 말고도 일본보다 더 이전 시대의 토기들이 세계 각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은 조금 더 과거의 지식이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과학 쪽은 거의 한 번 법칙이나 이런 게 딱 성립이 되면 크게 안 바뀌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중력 바뀌지 않은데 역사는 금방 새로운 거 발견되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말할 때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정말 판단을 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할 때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보통 드리고, 근데 바로 다음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오래된 무엇인가가 발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내려졌던 모든 판단을 다 동시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바로 이렇게 정정을 해주시니까 이게 좋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지금 양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하는 모든 말에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공부한 저희의 두뇌로서는 이렇습니다 라는 말을 앞에 생략하고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두 분은 정말 정통 사학 전공이시면서 야사도 다루시나요? 야사가 재밌긴 하죠. 야사가 재밌죠, 전설의 고향 시리즈. 정설로 학자들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얘기들은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라고 얘기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또 나름 더 잘 알려지고 사람들한테 흥미를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야사들도 대부분의 경우 어떤 근거를 갖고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록이 어떤 기록에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말씀을 드려야 되고, 대신 이 사실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인지 사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말도 덧붙여야 되죠. 증명할 수 있는 사료가 있어야지 이건 정사이다. 아니요. 근데 이제 사료에 어떤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실로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크로스 체크가 돼야 네, 된다.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고, 아니면은 뭐 사료는 하나여도 뭐 고고학적인 정황들, 물리적인 정황들이 이 사료의 내용을 뒷받침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 확정적인 판단은 없는 것 같아요. 역사 분야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90%, 95%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100%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굉장히 합리적인 학설을 내놨는데 후대 학자들이 맞다 그렇게 계속 인용을 하면 가설이 정설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새로운 걸 하면 이제 그 정설이 깨지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피라미드 건축술과 관련된 어떤 가설인데, 90년대에 어떤 프랑스의 공학자가 굉장히 그럴싸한 가설을 내놓았어요. 내부 경사로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지을 때, 특히 대피라미드, 가장 큰 피라미드를 염두에 둘 때 문제가 되는 점이 상단부의 돌을 어떻게 쌓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경사로를 만든다 뭐 이런 가설들이 있었지만 경사로의 흔적이 물리적으로 잘 확인되지 않고, 또 이 상단부 같은 경우는 경사로의 길이가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피라미드의 상단부는 피라미드 내부에다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바깥쪽에 레일을 깔아가지고 돌을 옮겼다라고 하는 가설이 제안이 되었고, 이게 공학적으로 또 시뮬레이션적으로는 거의 완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럴싸한데 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정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는데,
있는데 2016년 17년 사이에 대피라미드에 대해서 피라미드 스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연구가 진행이 돼요. 말 그대로 스캔하는 거. 예, 말 그대로 피라미드를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전체를 찍는 건데 이때 우주에서 떨어지는 우주 입자 뮤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내부에다가 감광판을 설치하면 이 뮤온은 매질의 종류, 매질의 밀도에 따라서 통과하는 방식이 달라서 뮤온 입자의 움직임을 보면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해요. 물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제한되었었던 내부 경사로는 없는데? 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가설은 더 이상은 정설로 이제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확산 속도가 항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이 피라미드 내부 경사라고 가설이 굉장히 지지받는 정설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건 또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시는데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 토미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예, 그냥 건축물이다. 예. 되게 적확한 지적이신데. 쿠푸의 대피라미드도 그게 무덤이라는 증거가 맞아요. 없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집트에서 확인되고 있는 모든 피라미드들에서 구체적인 매장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무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황상. 하지만 100% 무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매장 흔적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매장이 실제로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도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겨져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럼 투탕카멘은 피라미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왕묘들 가운데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 역사를 거쳐가지고 모든 왕묘가 다 피라미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특정 시기에만 사용된 형식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주로 고왕국 시대. 근데 말씀하신 투탕카멘은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이기 때문에 투탕카멘은 무덤이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혀 다른 형태의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덤이 아니다라고 하면 전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사막과 지중해와 홍해로 막혀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부에 침략이 없어가지고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어가지고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라는 무덤을 만들었다는 걸 싹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네요. 뒤집어 엎을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매장의 물리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을 뿐이지 간접적인 근거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왕묘라고 추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추정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워너브 브라더스에서 가상 역사를 해서 영화를 하나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 해병대가 2,200명 보급품을 충분히 보급받은 미 해병대가 로마 33만 명 군단과 과거로 돌아가서 싸우게 되면 과연 로마의 주요 거점들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냐. 비슷한 케이스가 그 박중훈 씨 나왔던 영화 이순신 장군 그때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이랑 인민군이 가가지고 그때 무슨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이렇게 그 타임어프 돼가지고 조선시대에 가서 같이 싸우고 어린 이순신 장군님 도와가지고 그래.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실탄이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주요 내용은 보급품이 충분하다. 50일치의 보급품이 충분히 주어지고 사량까지도 제대로 주어졌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아시죠? 역덕보다 더 자세히 노려보고 있는 분들이 밀덕이에요. 여기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었어요. 요지는 이거예요. 압도적인 전투 결과가 나올 것이다는 다 모아졌어요. 미 해병대가 압도할 것이다. 전투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얘기가 나왔어요. 스페인을 봐라. 압도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때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역?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신을 빙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의 이야기, 천둥소리, 강력한 무기 화력을 신을 대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설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전술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리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의 미 해병대는 그 고대 로마인들과 단 한마디도 뭔가 엮이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논쟁의 한마디가 던져져 나왔거든요. 전쟁할 때 그렇게 말, 대화 필요할까요? 이게 로마인들의 정신을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 안 통하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툭 던져져 나온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물론 이 얘기를 저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로마사 전공하신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군제사 쪽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냥 얘기를 던지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정신력, 로마인의 정신력이 굉장히 잘 드러난 그
사례가 포에니 전쟁 가운데 2차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 그 이탈리아 반도로 직접 쳐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온 도시들을 다 깨부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로마는 결국 항복하지 않았고 버텨냄으로써 한니발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제 직관적으로는 미 화병대가 그냥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투에서의 승리이고 만약에 이 미 해병대가 전투에서 승리를 토대로 로마 자체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바꾼다면 그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도 군대가 있었나요? 고대 이집트요. 네. 이 이집트는 언제나 말씀하실 때 시점이 시대. 시대가 중요합니다. 아니 그 예. 이런 대규모 군대 집단 군이 근데 이집트 역사 속에서 초창기 때는 분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적기 때문에 분명하진 않은데 대체로 신왕국 시대가 되면은 상당히 체계적인 군 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당시 이집트 신왕국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었던 히타이트와 대규모 전투를 벌이거든요. 카데시 대전이라고 하는 그때 이집트가 출격을 할 때 병력이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딸랑 2만이요? 그 당시 되게 큰 규모예요. 그리고 히타이트 쪽에서는 4만을 동원을 해요. 날랑이라뇨. 근데 왜냐면 그 당시 신왕국 시대 이집트 전체의 인구가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많아봤자 한 200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규모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 시점이 기원전 1274년이었어요.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죠. 그 당시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병력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의 병력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4개의 사단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집트 신들의 이름을 붙였죠. 라, 푸타, 아멘, 세트 4개의 사단이 있었고 그 4개의 사단별로 당연히 사단장도 있었고 또 그 사단들이 여러 개의 중대로 또 구분이 되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 군은 상당히 체계적인 편제를 갖고 있었고 또 그 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분명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두 분한테 궁금했던 건 그 옛날에 그 신석기 시대 막 돌 갈아서 뭐 만들고 막 이랬던 시대잖아요. 10,000명이면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저 끝까지 들리지도 않을 거고 자 뒤로 예, 번호라고 그렇죠. 하면 예. 저 뒤에 끝까지 번호가 가는데 1시간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군대를 어떻게 통제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총사령관이 명령을 딱 내렸을 때 그러면 이게 딱 릴레이식으로 쫙 전달전은 전달 천인 부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100인 부대, 100명, 1000명 단위로 묶어서 하니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출발! 그러면 출발! 그러겠죠. 아주 크게 뭐 들리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군기를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 또 아마 중세나 뭐 고대 전쟁 영화를 보시면 뿔라파를 불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 특히 장교들은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부대 내에서 통용되는 시그널들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커뮤니케이션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 워너브라더스는 이거 왜 만들었어요? 미 해병대 짱이다 이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제 또 이제 팍스 아메리카 뭐 이거 하려고 만든 거 아닐까요? 근데 결국에 이 영화 안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모르죠. 만든다는 얘기 10년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만든다는 영화 소문을 무성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기획이 엎어졌다라고 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킴님은 다 알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팍스 로마부터 시작한 거죠. 팍스 아메리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적용이 된 시대는 2차 대전 승리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패권을 미국이 잡은 이후에 1945년 7월 16일 날 이제 오펜하이머 개봉했지 않습니까? 뉴멕시코 사막에서 빵 첫 핵 무기를 개발하고 트루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강대국은 미국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메카시즘을 거치면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미국이 장악하자 하면서 팍스 아메리카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시작됐죠. 우리는 로마 같은 강대국이 되었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소련 붕괴가 결정적으로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오르는 1990년, 91년 그때가 뭐 단연코 슈퍼파워죠. 그때 미국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시에 전쟁을 두 군데에서 해도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얘기 안 하죠. 두 군데에서 해봤더니 안 되더라. 예. 박 교수님, 페르시아도 군대가 강성했을 때는 어마어마했죠. 페르시아는 사실 페르시아인들은 적어요. 페르시아인은 딱 정확히 어떻게 규정하나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라고 그러면은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 페르시아가 지배한 땅들을 다 페르시아가 지배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쉽게 말하면 책봉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말 잘 듣는 총독을 두고 지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리스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우면 그리스 말을 쓰잖아요, 얘네들. 근데 그리스 말을 들어야 될 건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대단했던 거죠. 근데 페르시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페르시아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노예로 삼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그게 아마도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영화 300에 보면 나는 관대하다 이건 아니네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영화 완전히 그 왜곡입니다. 왜곡.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전쟁의 승리 요건 하면 예전에 고대에는 적의 수장을 다 죽이고 수급을 베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고대 전쟁 당시에는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항복을 해야죠. 그럼 그때도 이렇게 백기 들고 우린 항복 항복을 하던가 아니면 적장의 목이 떨어지던가. 비슷하네요. 아니면 적장이 도망가던가. 예,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그럼 페르시아는 어떻게? 근데 페르시아는 그리스하고 두 번 전쟁에서 두 번 다 사실은 마라톤 전투에 실패했고요. 결국에는 그리스를 지배를 못했어요. 지배를 못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거는 페르시아에 관계된 모든 역사는 그리스 사람들이 썼거든요. 네. 영화 300 같은 경우에 완전히 그 스파르타를 최강의 군인들로 그 그리스 군인들을 아니 그 영화 보면 페르시아인들은 반 인간 반 악마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영화가 이란에서는 상영 금지. 그렇게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겠죠. 사실 저는요 박효진님한테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 게 저는 굉장한 300의 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막 호우 외치면서 스파르탄 정말 그 영화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은 젊은 남성들이 그 영화를 좀 열광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300명의 결사대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수십만 이상의 페르시아 군대 자유를 억압하고 야만적이고 문란한 저 군대를 막아서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는 그 군인들을 응원했잖아요. 가장 잘못된 게 그렇게 옷을 벗고 있지 않았어요. 누가요? 아,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어린 시절에 막 열광을 했었는데 페르시아 군인들은 어땠었고 페르시아는 어떤 전쟁을 치렀고 그 영화는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일단 옷을 자세하게. 벗은 게 잘못됐다. 당연히 중장 보병인데 옷 벗은 것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300명이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1200명이에요. 왜냐면 스파르타는 군인 한 명당 3명의 노예가 있어요. 아, 노예를 데리고 네, 다녔군요. 노예가 있습니다. 300이니까 300에 3배면 900이잖아요. 최소한 1200명이 있었고 1200명이 사실 더 넘어요. 그 노예의 역할은 뭔가요? 그러면? 같이 싸우는 거죠. 네. 오히려 페르시아는 노예가 없고 훨씬 노예였고요. 그래서 그게 또 잘못됐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각색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영화가 역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게 재미있는 만화로 만들어진 걸 영화화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화 작가도 역사하고는 자기가 많이 뭐 전적지는 가보긴 했지만 반드시 역사물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성공을 했죠, 영화로서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뭐 페르시아 왕을 갖다가 그렇게 괴물 취급하고. 그때 페르시아 왕이 크셀크세스는 정말 명군으로 아마 알려져 있을 텐데 영화에서는 진짜 이상한 존재로 그려졌었죠. 아니 그러면 정사를 알고 그런 각색이 된 영화를 보면 아 저 정도 이렇게 뭐 지금 스토리가 만들어졌네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사로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요. 이집트에 관련된 그런 역사 왜곡 영화는 없나요? 역사 왜곡 영화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 자체를 왜곡한다기보다 이집트는 영화의 소재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 영화들이 대체로 이집트 문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로 묘사가 되죠. 그런 것들이 있고 진짜 이집트 시대를 영화로 만든 경우는 성서 출애굽기 내용과 관련이 있는 스토리를 영화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어떤 묘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와서 무덤이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 내 가족의 무덤은 그렇지 않겠지만 무섭거나 가까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역사학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덤이라는 곳은 굉장한 지식의 보고 자료 백화점. 자료백과점, 도서관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써 있는 글자 하나로 역사가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집트는 너무 많은 자료가 예, 그렇죠. 있죠. 예. 근데 페르시아 하면 대부분 절벽, 뭐 바위산 안에 무덤이 고대 페르시아는 매장 방식이 달라요. 사람을 묻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묻지 않는다고요? 땅에 묻지를 않아요. 땅에 묻으면 땅이 더러워지잖아요. 오염되잖아요. 이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묻지를 않고 지금 그 형태가 잘 남아있는 게 이란의 중부 도시 야즈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타워 오브 사일런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침묵의 탑. 그러면 이제 산에 올라가면 이게 매장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놓고 독수들이 다 먹어요. 조장을 시키는구나. 예. 그러면 남은 게 뼈가 남잖아요. 뼈를 추려가지고 매장을 하는 거예요. 뼈를 추려가지고 그건 땅에 묻나요? 아니, 안 묻습니다. 어디다가 넣나요? 예, 왕 같은 경우는 광 같은 데 놓고 땅에는 절대 안 묻어요. 예,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에 말씀하신 게 유명한 게 이란의 시라즈 쪽에 보면은 조금 더 북동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나크셰 로스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고대 페르시아 왕자 다리우스 황제의 무덤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게 다 그리스 이름입니다. 사실은 페르시아 이름을 하면 다리우스는 그리스 표현이고 우리가 쐐기 문자를 읽어보면 다라야 바우슈예요. 다라야 바우슈. 아, 우린 다 다리우스, 네, 크세르크세스 네, 이렇게 배워요. 예.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는 크샤 야르샤. 교수님도 그런 이름들 외우시기 힘드시죠? 힘들어요. 그리고 다리우스 2세까지 4명의 무덤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석관을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뼈를 넣어가지고. 요즘 그러면 이란 사람들의 매장문은 어떤가요? 요즘 매장하죠. 근데 이제 그게 충돌이 되잖아요. 무슬림들은 무조건 매장이거든요. 원래 이란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였기 때문에 산 위에 놓고 조장을 하고 뼈를 수습해서 관에 넣었었는데 지금의 이슬람은 매장을 매장을 하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페르시아 왕을 하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왕이기도 하는데 쿠로슈 왕의 무덤에 가도 무덤은 비어 있지만 땅이 안 있고 이렇게 위로 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로아스터교가 그 옛날에 만들어진 종교잖아요. 학자들 간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세계 최초의 유일신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몰랐는데 지금도 조로아스터교가 있다면서요? 네, 좀도 있죠. 그리고 저 정말 몰랐어요.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조로아스터교였다면서요? 그 부모님이. 네. 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보면 앞부분 나오잖아요. 그건. 정말 신기했어요. 조라스트교가 뭔가요? 이게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그 부르민이 자라투스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적 사람인지는 우리 잘 몰라요. 이분의 생물 연대가 뭐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뭐 600년까지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초의 유일신교를 얘기한 분이고 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최후의 심판, 그다음에 메시아, 천사장, 천국과 지옥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불을 숭배하는 건 아니죠. 불이 신의 상징이에요. 불을 숭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화교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왜 인류사에 영향을 줬냐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게 페르시아인이잖아요. 쿠로슈 대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줬고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는 거를 도와준 게 페르시아 황제고 그 다음에 유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쓴 것도 페르시아 제국 때 쓴 거예요. 페르시아 주의 한 주였어요. 유다주가. 근데 이들이 아마도 우리 조로아스터한테 이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말 들으면은 막 이제 기독교 계시는 분들은 막 화를 내는데 이건 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역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왜냐면 유대인들이 유배 이전과 이후에 단어가 달라요. 유배 이전에 안 쓰던 말들을 써요. 그러면 여긴 페르시아 영향인 거죠. 그래서 조라스터교의 가장 큰 가르침은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말이에요. 그랬던 지역에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슬람 국가로 변하면서 그러한 전통들은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네. 이제 다른 무덤의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야스대 가면은 그 호메라는 거는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무덤 있는 데 들어가서 누워봤어요. 무덤에 누구 아, 예, 거기 이렇게 파 있어요. 그 사람을 놓으라고 하는 데가. 석방 같은 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구덩이처럼 크게 있어요. 그냥 한번 누워봤어요. 왜요? 아니, 그냥 한번. 아 그게 사후 체험 뭐 이런 게 아니요, 그냥 뭐 역사적인 거라서 봤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고 관광객으로만 있고 밑에 매장을 하더라고요.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그러면 시체가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 전염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도에서도 하다가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인도는 그냥 다 힌두교니까 화자. 아니죠. 인도로 많이 갔어요. 조라스터교인들이. 그러면 이란 쪽이나 중동 쪽의 그런 문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장을 안 하고 조장을 하고 뼈를 수습해서 관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유물을 발견할 수가 없겠네요. 네, 유물이 없죠. 그리고 예를 들면 쿠로슈 대왕의 무덤도 비어 있어요. 그러면 뭘 남기지를 않는 문화네. 예. 그래서 이제 쐐기 문자를 썼는데 이게 사실은 페르시아가 그동안 홀대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들 다 읽지 않습니까? 그 단초를 제공한 게 페르시아의 쐐기 문자예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 같은 경우에는 케르만샤라는 곳에 비소툰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비석을 탁 세우거든요. 쐐기 문자로 다 써놓는데 자기 것만 써놓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자기 제국이 지배했던 지역의 뭐 엘라모라든지 이런 걸로 같이 세 개의 언어로 써놓으니까 번역까지. 예. 되는구나.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거를 영국 사람들이 했어요. 굉장히 높거든요. 아슬아슬하고 그걸 다 필사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한 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 무덤 안에 있는 부장품 같은 거는 원래 없었나요? 아니면 도구를 당한 거예요? 글쎄요. 도굴 당했거나 그랬겠죠. 아니면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 깔끔하게 한 사람들이라서.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후대에 굉장히 많은 걸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엄청나게 많은 거 남겼고요. 그게 이제 재밌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잊혀진 거예요. 그 역사가 기록이 안 되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와서는 이게 다리우스 무덤이 여기에 있고 소위 말해서 아카메네스조, 하카마네슈라고 그러는데요. 페르세폴리스라고 부르는 것도 이게 뭔지를 잘 몰랐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름이 타크테 잠시드라고 잠시드라는 아주 신화에 나오는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 사람이 왕자가 있었던 곳이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무덤도 나크셰 로스탐 해가지고 로스탐도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사람 이름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역사를 잘 몰랐던 거죠. 근데 교수님이 그러면 조로아스터교의 전통과 현재 이슬람교의 전통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돌하진 않습니다. 구전통과 신정통이 약간 그러니까 충돌할 수가 없는 게 뭐 충돌하려면 뭐 숫자가 좀 비슷비슷해 충돌을 하죠. 그렇죠. 그 이란에 있는 조로아스터 교인들 한 3만 5천, 4만 그 보호받는 소수 종교예요. 이란에서 보호해요. 문화적인 거로. 그리고 더 많은 한 10만 이상이 인도에 살죠. 그럼 지금은 다 거의 100% 매장으로. 네, 지금 다 매장입니다. 근데 뭐 무덤 하면은 뭐 피라미드를 넘어설 넘어설 수 없죠. 범사백이죠. 무덤이라면. 이게 사실 근데 이집트는 뭐 피라미드도 있지만 또 매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미이라가 있죠.
이거 왜 만들어요, 그거요? 그게 되게 역설적이게도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선왕조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땅을 파서 매장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기 전에 시신이 다 건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시신이 썩지 않는 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냥 근데- 놔둬도. 예, 그냥 놔둬도. 근데 먹고 살기 더 좋아지니까 이제 무덤을 매장할 때 무엇인가 시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시신이 이 지표면이랑 맞닿뜨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돌로 바닥을 깐다든지 뭐 석관을 만든다든지 하면서부터 시신이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시신이 썩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인공적으로 먼저 건조를 시켜서 매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미이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이라를 만들 때는 후대에 나타나는 증거들이긴 하지만 모든 내장 기관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시신이 안 썩는 게 제일 중요해요. 코로 꼬챙이 넣어서 뇌 그러니까 꺼내고. 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뇌를 다 부수면 콧구멍이나 귓구멍 이런 데로 다 이게 액체가 들어가지고 빠져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뭐 수지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냥 두개골이 함몰되지 않게끔 보완을 해놓고 그다음에 내장의 경우에도 심장을 제외하고는 다 제거해요. 그리고 제거한 다음에 그러니까 뇌는 그냥 다 부서진 버리고 다른 이 내장 기관들은 또 따로 다 건조를 시켜가지고 또 특별하게 만들어진 용기에다가 또 각각 담습니다. 간, 폐, 장 위를 다 뭐 카노푸스 단지라고 하는 아주 이제 특수한 모양의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장기들을 수호하는 또 신들이 있는데 폐는 뭐 하피, 간은 암세티 뭐 이런 신들이 있고 보통 이제 이 장기를 담는 용기들의 뚜껑은 그 신의 얼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부패와 건조의 속도 싸움이거든요. 부패보다 건조가 먼저 일어나면 썩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막에서는 건조가 먼저 일어났던 거죠, 원래. 갑자기 뜬금없는데 그 신과 함께 영화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영국? 예. 거기에 뜬금없이 이집트 신이 나오잖아요. 심장의 무게인가? 뭐 그거 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죄가 많은 맞아요. 건가 예. 뭐 이렇게 예. 재는 예. 그게 이집트 신화에 맞아요. 가까운 거죠. 예. 그게 이집트인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이라 만들 때 다른 내장 기관을 다 제거하는데 심장만 남겨놔요. 그 이유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심장이 그 사람의 인격과 뭐 지성과 모든 그 어떤 정신적인 측면의 정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고 자체도 뇌보다는 심장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복잡한 사후세계관이 있지만 사후세계 과정 중에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경로가 있어요. 되게 위험해요. 그 경로를 잘 통과하고 나면 최후에 심판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심판을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 그 심장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한쪽에는 죽은 사람 망자의 심장을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깃털을 하나 올려놓거든요. 깃털은 이 마트의 깃털이라 그래서 어떤 우주적인 질서나 정의로 생각하던 개념이에요. 근데 이 마트를 여신으로 신격화하기도 해서 가끔씩은 이 저울 한쪽에 여신상이 딱 놓여지기도 해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저울 앞에 이렇게 괴물이 한 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심장이 내려가면 막! 맞아요. 예, 그 괴물의 이름이 이제 암무트라고 하는데 뜻은 죽음을 먹는 자. 그리고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으로는 딱 보면 귀여워요. 근데 개념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악어예요. 그다음에 몸의 앞쪽 부분은 사자, 몸의 뒤쪽 부분이 하마. 근데 이 악어, 사자, 하마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총체예요. 하마 무서워요. 예, 하마가 사실은 악어를 제압하거든요. 원래 그 실제 하마가 자연에서. 딱 턱 벌려서 물으면 악어가 두동강이 나더라고.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작은 하마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야. 맞아요, 막 맞아요. 이런 예, 그게 밈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암무트라는 여신인데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긴 했지만 뭐 엄청나게 중요한 메이저한 신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신이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드라마 속에서 메인 빌런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문나이트. 예, 문나이트에서 보시면 가장 거기서 이제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여신이 이름도 바로 그냥 암무트로 암무트로 나와요. 아마 거기서는 발음을 뭐 암미트로 아마 발음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게 복잡한 과정에 미라 만드는 과정을 일반인들도 다 했나요, 그럼요? 정말 하층 계급 분들은 아마 미라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대략적인 방부 처리만 해서 아마 땅에다가 똑같이 더 과거 때처럼 그냥 묻었을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 무덤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집트는 건조와 부패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층민들은 그냥 묻다 보면 어느
순간 묻으려고 파다 보면 건조된 시체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긴 그렇죠. 약간 치우고 옆에 그렇죠. 묻어져.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더 과거에 묻혀 있었던 시신들은 당연히 훼손이 되고 없어지게 되죠. 이게 바스라지고 이렇게. 예. 근데 이집트에서는 대략 한 기원전 3,500년 전,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 시대의 시신들도 자연적으로 미라가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료 사진 보니까 옛날에 찍었던 거 이집트 길거리에서 노점상에서 땅에서 파는 미라를 쫙 길거리에 세워놓고 팔던데 과거에 이제 19세기 때 네. 이럴 때는 이제 서구인들이 미라를 이제 이집트 와서 막 그냥 사가고 기념품 같이. 기념품 사가기도 하고 혹은 또 이게 뭐 약재라는 약재요? 약재로 사용하기도 했고 더 끔찍한 것은 이 미라를 이제 부셔가지고 안료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 머미 브라운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 약간 되게 진한 갈색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라란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미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포르투갈어예요. 근데 포르투갈어를 일본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일본이랑 포르투갈이랑 접촉이 되게 네. 이른 시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라라는 말이 동양권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또 이 한반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은 무슬림들의 매장 방식이 깔끔해요. 무슬림의 매장 방식은 달라요? 무슬림들은 그냥 흰천에다가 매장을 하잖아요. 흰천에다가 싸서 간을 반드시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 확실히 무슬림 사회에서는 3일장이 아니라 1일장이거든요. 1일이요? 예. 죽은 그날 당일에 묻어. 예, 당일날 묻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어야 돼요. 무슬림들이 약간 시신을 터부시하는 그런 예. 경향이 있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최대한 빨리 묻는 게. 예. 그래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왕들도 무덤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우디는 왕실도 그냥 죽으면 흰천에 싸서 그냥 관도 없이 그냥 탁 깔끔해요. 왕도금 1일장. 다 일장이죠. 독일 유명한 거 뭐 아는 거 없어요? 독일 유금한 게 그거죠. 임진왜란 때 그 선정릉 털린 거. 선정능력 우리나라 선정능. 네, 지금 선정릉에는 그 지금 빈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본군이 1592년 부산포에 상륙을 했잖아요. 그래서 20일 만에 남대문으로 들어왔어요. 그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기요 마사가 왜 선주 잡으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식한 일본 왜군들이 조선의 왕릉도 안에 보면은 진시황릉 같이 보물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저기 지하철 2호선에 있는 그 선정릉을 도굴 했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교 국가의 그 왕릉에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지금 그 능은 빈 능이에요 지금. 왜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지고 남의 왕릉까지 다 뒤지고. 나한테 난 일본이랑 상관없다니까. 네. 근데 교수님, 저 진짜로 우리가 중동에 대해서 정말 모르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르는 지역이 중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중동 하면 이슬람 이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러진 않죠. 그렇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듯 하나가 중동에 무슬림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이란에서 오신 분 보고 아유 난 아랍인들 좋아한다고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도 현대 이집트도 중동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카테고리화하기 나름인데 중동에 포함된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집트 같은 경우도 무슬림 인구가 절대 다수기는 해요. 대략 전체 인구의 공식적으로는 약 80%, 나머지 20%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에서 내놓는 통계 말고 비공식적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가셔가지고 이제 만나보시면 이집트 분들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돼지고기도 먹잖아요. 그런 술도 이제 마실 수 있고 이집트 인구가 1억 명이 좀 넘어요. 많군요. 예, 엄청 많습니다. 그 얘기는 기독교인 2천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집트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증가거든요. 6개월에 100만씩 늘어요. 엄청 젊은 국가예요. 출산율이 높은 거죠. 문제는 땅이 넓으면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집트는 땅은 넓지만 사람 사는 지역이 나일강으로 해가지고 국토의 5%에 다 몰려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지금도 계속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정책이 사막 쪽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신도시들을 사막에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이집트 가서 느낀 건데 사막 지역을 녹화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막에다가 이렇게 점토를 깔고 스프링클러를 물 뿌려가지고 작물을 심어서 녹화하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잘하는데. 그 최원석 회장이 동아건설에 가가지고 리비아에 대수로 공사했잖아요 그때요. 효과가 있나요 근데? 아, 그럼요. 효과 있죠. 물이 필요한 곳이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런 수로 사업 같은 건 잘합니다. 곽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나중에 오해가 될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는 보통 크리스찬들이 이집트의 5에서 10%로 보아요. 문제는 뭐냐면 성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얘가 태어난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다 그럼 나는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유는 있는데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선교는 하지 말라. 그 이집트는 그냥 정권 자체가 세속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 종교의 자유가 사실 있고 기독교인들이 일종의 이집트의 재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그 무슬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엘리트 계층들, 관료 계층들, 뭐 외교관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집트 정권 차원에서도 이 기독교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 기독교의 주교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기독교에서는 또 교황이라고 불러요. 그 교황 아련하고 사진 찍고 기념판 세우고 이런 작업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무슬림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술을 드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슬림도 술을 드실 수 무슬림 못 먹죠. 안 되죠. 큰일 나죠. 뭐 집에서는 먹을 수 있겠지만 걸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여행을 가셔가지고 술을 구하시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그냥 술을 막 막자지껄 마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길거리에 그냥 술 파는 가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레스토랑에 가면은 술을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무슨 술을 마셔요 보통 이집트에서? 맥주도 먹고 와인도 먹고 이게 이집트에서도 나오는 맥주가 있고 와인도 있어요. 최초의 맥주 공장이 있었던 곳이니까요. 아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맥주는 그 고대 이집트 맥주의 전통이 이어진 것은 아니고 이집트에서 지금 만드는 맥주들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스텔라랑 사카라라고 하는 상표예요. 근데 이 맥주들은 상당히 오래 전에 100년도 더 전에 벨기에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 스텔라 맥주 이집트.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스텔라 맥주랑은 달라요. 아, 다르구나. 다른 스텔라예요. 아무튼 오늘 무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쭉 해봤는데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무덤이라는 곳이 너무 소중한 역사적 자료지만 또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역사학자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터부시되는 또 행동으로서도 또 느껴지는 일이고 누군가 파헤쳐 놓은 무덤은 가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들여다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굴이 아니라 발굴사의 최대 5점이죠. 48시간인가요? 예. 사실 이게 저도 한국에서 고고학을 공부했지만 한국의 고고학자분들한테 무령왕릉 발굴은 정말 가슴 아픈 역사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무덤이고 중요한 발굴이었어야 하는데 당시에 뭐 한국의 어떤 고고학의 역량,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도면도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 한 켠에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무덤에서 가져왔는데 그때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던 유물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덤을 이제 많이 파헤치는데 무슬림들 무덤은 파헤칠 만한 것도 없고요. 부장품이 없나요? 부장품 같은 것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살라딘 무덤 있잖아요. 살라딘 무덤이 시리아에 있는데 보통 무슬림 무덤들은 밑에 매장이 돼 있고 그 위에다가 가짜 석관들을 해가지고 여기 무덤이라는 걸 이렇게 해요. 아 근데 그게 맞나요? 그 살라딘 무덤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 독일의 이제 빌헬름 2세가 같은 이교도지만 저렇게 무덤을 초라하게 놔두면 안 된다. 내가 대리석으로 저 예쁜 웅장한 관을 만들어줄 테니까 이거로 써라. 근데 안 쓰고 옆에 놔뒀다는 거? 관을 쓸 수가 없죠. 왜냐면은 매장은 돼 있으니까. 아까 올라온 거 이게. 그 위에 그거를 그 사람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내전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보는데 우마야 모스크 앞에 있어요. 모스크 앞에 딱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장군이면 우리 같은 어마어마하게 해놨을 텐데 아주 초라하게 이슬람의 깔끔해요. 가장 위대한 위인 중 한 명인 거잖아요. 살라후딘은 뭐 가장 위대한. 컨테가 그랬잖아요. 위대한 이교도라고. 근데도 그냥 무덤은 초라한 딱 네. 관 하나 위에 올려져 네, 딱 있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만 이렇게 집 같은 거 해놓는데 살라딘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오늘 이제 무덤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해봤는데 네,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역사를 또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관심들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관심의 표현을 좀 격하게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또 여러 가지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만큼 실수도 있고 자잘한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봐주시면 좋겠고 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얘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